소설 제목 알려주시면 안 돼요? 소설 제목이요. 오늘 이 문장 안에 있어요. 그래요? 네. 두 번째 문장이 제 소설 제목이에요. 비슷한가요? 네. 새로운 인생. 새로운 인생이에요? 네. 그 소설 제목? 네. 걸작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제목. 백상현의 새로운 인생 잊지 말아주세요. 내년에 매대에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대담 강연 프로그램인데요. 두 작가가 만나서 이야기하는 강연이라기보다는 그냥 서로 이야기하는, 작가라는 것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그런 이야기를 하는, 자,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작가님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죠. 어떤 분이신지. 저는 작가이고 출판사를 운영하는 대표입니다. 있어요? 저는 어떤 책을 썼냐면 지금까지 수필, 칼럼, 서평, 인터뷰, 만화, 그리고 서간집을 썼어요. 여러 가지 장르를 넘나들면서 썼는데 왜 그렇게 됐냐면 그냥 성적을 오는 대로 받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지금은 11번째 책을 쓰고 있습니다. 거의 다 써서 다음 달 출간을 앞두고 있고, 그것은 픽션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오늘 만남의 제목이 소설의 준비인데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둘 다 인생의 첫 번째 소설을 준비하고 있다는 공통점으로 모였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소설의 준비라는 타이틀을 달고 여러분들을 모셨어요. 소설의 준비. 그게 무슨 뜻이냐. 사실 이 작가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책을 꽤나 많이 썼습니다. 이 작가, 저야 나이가 있으니까 책을 꾸역꾸역 써왔겠지만, 이 작가님은 정말 무서운 속도로 책을 출간해 오셨고 많은 책들을 써왔지만 소설은 쓰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걸 준비하고 계시고 출간을 준비 중이신데, 저도 소설을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그 소설의 준비가 전혀 새로운 스타일의 글쓰기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믿음이 좀 있어요. 소설을 쓰게 되면 내 인생이 바뀌지 않을까. 내가 글을 쓰는 스타일이 바뀌고 내 사고가 바뀌고 나의 삶이 좀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글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소설의 준비라는 이 타이틀을 달았는데, 왜냐하면 공통점이 있으니까. 근데 사실은 그 이전에 제가 그 바르트의 강의록을 굉장히 감명 깊게 읽었었기 때문에 그 타이틀을 또 따온 것도 있어요. 바르트의 그 마지막 강연의 텍스트가 그 제목이 소설의 준비였던 거죠. 그러니까 소설을 어떻게 쓰는지, 소설을 쓰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하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얘기를 잔뜩 해놨는데 바르트답지 않게 뭔가 좀 이론적인 책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강연을 준비하면서 작가님에게 그런 제안을 제가 드렸죠. 우리 둘 다 지금 글 쓰는 사람이고 그리고 소설을 준비하니까 그럼 바르트의 문장을 하루 혹은 이틀에 하나 정도 읽고 메일을 보내서 생각해보자. 나는 이런 문장이 마음에 들었다. 작가님은 어떤 문장이 마음에 드시나, 이런 이야기를 해가면서 문장들이 모이면 그 문장들을 가지고 여러 사람 앞에서 같이 이야기해보는 거 어떨까. 자, 이런 아이디어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메일로 보내드린 그 PDF 파일에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게 될 15개의 문장이 있습니다. 그 15개의 문장을 다 다루지는 못할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열심히 노력해서 그 15개의 문장 하나하나를 읽고 저는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리고 작가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해요. 자, 그럼 첫 번째 문장으로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이거는 작가님이 고르신 거예요. 이 작가님이 저에게 보내주신 문장인데, 바르트의 소설의 준비에서 이런 문장을 보내주셨어요.
글쓰기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인 것 같아요. 거기서 바르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만물을 새롭게 듣는 것입니다. 라는 문장을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이 문장을 제가 받는 순간 이건 너무 크다. 이건 정말 철학의 깊이가 너무 깊다.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지? 라고 생각이 들어서 거기다가 제가 제목을 달았어요. 메일을 받으면 제가 항상 제목을 달았어요. 제 나름대로. 새로움과 듣기라는 제목을 달았죠. 자, 이 문장을 어째서 고르셨는지, 이 문장이 어떤 의미를 갖고 계신지. 우선 그렇게 기쁠 줄은 모르고 골랐는데 제가 듣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최근에 인터뷰를 쓰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인간이스라를 하면은 이제 픽션을 다 써서 보내면 그 다음엔 인터뷰 특집으로 제가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어져요. 지난주에 5일 내내 연재를 했던 대상이 시각장애인 선생님이었는데 작가인데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저희도 작가지만 저희가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너무 불편하고 정말 여러 가지 장애 중에 가장 막막할 것 같은 그런 장애인데 그 장애를 가지고 어떤 글을 쓰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무엇을 감각하며 살아가는지 인터뷰를 하면서 귀로 산다고 하시더라고요. 손이랑 귀로 산다고. 눈으로 보지 못하니까 귀랑 손이 눈이 되면서 청각 정보랑 촉각 정보로 세상을 이렇게 감각하고 자기 안에서 재구성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인터뷰 자체도 그분 성함을 알 수 있을까요? 그분은 김성은이라는 작가인데요. 한 권의 책을 세상에 내신 분이에요. 너무나 유명하지 않은 어떤 작가님인데 저는 그분의 너무 평범해 보이는 수필 속에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쓸 수 있는 너무 빛나는 문장들을 많이 본 느낌이라 인터뷰를 했었어서 제목이 뭐예요? 제목은 점자로 쓴 다이어리인데 점자로 쓴 다이어리입니다. 그분이 글도 점자로 쓰시는군요. 글은 그 방법이 되게 궁금했는데요. 글은 어떻게 쓰냐면 시각장애인 전용 컴퓨터가 있어요. 있죠. 키보드가 있죠. 네, 근데 시각장애인마다 선호하는 기기가 되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문장을 하나 쓰면 그걸 바로 듣고 퇴고를 해가면서 한 문장씩 들으면서 써요. 키보드는 점자로 돼 있고요. 그렇군요.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이 문장을 골랐는데 인터뷰를 하지 않고는 좀 끝장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다른 사람 얘기를 진짜 열심히 거의 전투적으로 수집하지 않으면 제 미천 가지고는 작가를 계속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 문장을 골랐습니다. 듣는 분에 대한 이야기군요. 맞아요. 정말 실질적인 굉장히 실질적인 이야기였군요. 안 실질적인 이야기도 한번 해주시면. 근데 잠깐만요. 이분 시각장애인 분이 글을 쓰는 분을 제가 처음 들었어요. 그렇죠.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그런데 근데 제가 시각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라는 상상을 가끔 해요. 가끔 하는데 역시 글쓰기가 최고다라는 생각을 항상 해왔어요. 시각을 잃어버리면 그림은 그릴 수 없잖아요. 근데 글은 쓸 수 있죠. 그러네요. 그리고 글은 음성만 가지고도 되잖아요. 그리고 키보드를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만물을 새롭게 듣는 것입니다. 그런 뜻이 있었군요. 그 글쓰기 돈이 별로 안 들죠. 전혀 안 들죠. 전혀 안 드는데 체력이 좀 들죠. 그런 의미에서 뽑았고요. 저는 제가 고른 문장이랑 선생님이 고른 문장이랑 조금 다르다고 느껴지거든요. 결이 많이 달라요. 네, 선생님이 항상 더 복잡한 걸 고르시는 느낌이에요. 복잡하다기보다 제가 좀 이기주의적인 걸 고르고. 어떤 점에서 이기주의적이시죠? 자, 이거 보세요. 만물을 새롭게 듣는 것입니다. 이건 외부의 어떤 소리를 듣는. 전 그렇게 해석했어요. 네네. 타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그게 작가의 일이지 않을까? 혹은 이 세상의 소음에 이 세상의 소리들의 귀를 기울이는 것. 자, 그런데 저는 무슨 문장을 골랐냐면 비타노바예요. 라틴어인데 바르테가 라틴어로 썼더라고요. 새로운 삶이라는 뜻이에요. 비타노바, 새로운 삶. 그리고 뭐라고 바르테가 써놨냐면
새로운 글쓰기의 발견 말고는 다른 새로운 삶이 내가 보기에는 없을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제가, 이거 좀 이기적이잖아요. 제 인생만 보겠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어떻게 새로워질까, 이것만 궁리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이미지가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기보다는 저는 제 인생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좀 이기주의적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는군요. 근데 이걸 왜 두 번째 문장으로 선정을 했는가 하면, 사실은 첫 번째 문장으로 선정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가 작가님을 초대해놓고 제가 고른 걸 첫 번째에 올리면 너무 예의가 없을 것 같아서 두 번째 문장으로 했는데, 자 보세요 여러분. 저는 소설과 같은 다른 글쓰기를 준비하고 있어요. 다른 글을 쓰고 싶어요. 그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다른 삶을 살고 싶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글의 문체가 바뀌고 글의 스타일이 바뀌고 글의 경향이 바뀌면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쓸 수 있는 방식대로밖에 못 쓰잖아요. 뭐 임의적으로 우리가 작가가 되어서 어떤 스타일을 고집해보고 막 차용해보고 빌려와서 나도 그렇게 한번 써보자 하지만 결국은 자기가 쓸 수 있는 한계 안에서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글이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나에게 주어진 어떤 특수한 틀 안에서 내 목소리를 자연스럽게 낼 수 있을 뿐이지 흉내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자, 그런데 그런 문체가 웬만해선 바뀌지 않는 문체가 바뀔 수 있다면 저는 그건 다른 인생이 시작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항상 거기에 골몰해요. 그리고 정신분석도 사실은 내담자와 함께 그 작업을 하는 것이거든요. 즉 다른 사람이 되는 것. 이게 굉장히 저한테는 큰 테마예요. 전 선생님이 글쓰기를 작업하는 방식은 엄청나게 이기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글쓰기가 향하는 방향 자체는 전혀 이기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해왔어요. 그리고 사실 소설로 장르가 옮겨가지 않더라도 새로운 책을 쓰실 때마다 엄청 커다란 다른 주제에 골몰하면서 계속 새로운 삶을 사셨다고 독자일 때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말씀하시고 싶으세요? 뭔가 훈훈하게 만들어주시는군요. 아니요, 저 그럴 생각은 없는데 이를테면 그 선생님의 책 중에 제가 두 번째로 좋아하는 속지 않는 자들이 방황한다라는 작은 검정색 책이 있잖아요. 그 책을 쓸 때 백사연 선생님과 그리고 제가 첫 번째로 좋아하는 고독의 매뉴얼이라는 책을 쓸 때 백사연 선생님은 완전 다른 사람이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아, 그 책 광고해 주시는군요. 두 가지 명저입니다. 속지 않는 자들이 방황한다 쓸 때는 정말 슬펐기 때문에 그 이제 세월호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 책을 다시 이렇게 펼쳐보면 굉장히 힘들어요. 이제 슬펐던 시절에 약간 우는 사람처럼 쓰는 그런 책이었고, 고독의 매뉴얼은 그야말로 뭐랄까 즐겨보자 이런 느낌. 고독을 한번 즐겨보자. 어떻게 고독을 즐기는지 내가 본때를 보여주마. 뭐 이런 그런 느낌의 책이었기 때문에 전혀 다르죠. 그런 점에서 새로운 글쓰기의 발견이 당연히 새로운 삶을 주긴 하는데 이를테면 다른 장르, 창작을 안 하는 사람, 뭐 예를 들어서 매일 새로운 답을 하는 뭐 저희 엄마 같은 사람한테도 새로운 삶이 계속 있을 거잖아요. 물론이죠. 그러니까 글쓰기에 한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죠, 없죠.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또 이 고리타분한 정신분석 얘기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정신분석가들은 사실은 모든 걸 글이라고 생각해요. 내담자가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걸 그냥 이야기나 수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사람의 문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모두 우리는 글을 쓰고 있어요, 사실은. 말을 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혹은 메일을 쓰면서 우리는 책을 읽으면서 본인의 방식대로 책을 읽는 것이니까 우리 글 쓰고 있죠. 근데 내담자가 와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이전의 삶은 나에게 고통을 주니까 다른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고 호소를 하면 분석가가 함께 작업하는 건 그 사람의 문체가 바뀌도록 해주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인생이 쓰여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정신분석은 멋진 일이에요. 네, 정신분석은 멋진 일입니다. 세 번째로 넘어갈까요? 네, 세 번째는 이거는 이제 작가님이 보내주신 건데, 이것도 제가 읽고서 이걸 어떻게 소화해야 될까 시간을 좀 두었던 텍스트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고 작가님이 한번 해명해 주시겠어요? 왜 이걸 저에게 보내주셨는지. 제가 사랑 혹은 증언이라는 타이틀을 달아놓고 이렇게 썼어요. 쓴 걸 옮겼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해 글을 쓰는 것은
우리가 알았고 사랑했던 사람들을 정당하게 평가해 주는 것, 다시 말해 그들을 위해 증언해 주는 것, 종교적인 의미에서 그런 것이자 그들을 불멸화하는 것입니다. 네. 이건 선생님 안 고를 것 같아서 제가 골랐어요. 왜냐하면 롤랑 바르트의 가장 유명한 구절이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 글쓰기는 소설은 사랑하는 사람을 불멸화하는 일이다 라는 문장 가장 유명하죠. 근데 가장 유명한 거 안 고르실 것 같아서, 그리고 이것이 바로 제 글쓰기의 방식이어서 골랐고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정당하게 평가하고 증언하면서 글쓰기가 시작되었다고 저는 느껴요. 아주 근데 방금 말해놓고 나니까 아닌 것 같네요. 왜냐면은 최초의 글쓰기를 생각해보면 제가 그 최초에 쓴 문장이 가부장적인 집에서 자랐는데 저희 삼촌이 저를 자꾸 맨날 그 지지배라고 부르고 담아내기라고 불렀어요. 양파같이 생겼다고. 그게 너무 증오스러워서 그 집 올라가는 계단에 흰 벽이 있었는데 거기에 삼촌 씨발 새끼라고 6살 때 적었던 게 제 최초의 문장이거든요. 그럼 미술하셔서 아시잖아요. 그럼 그래피티잖아요. 그래피티죠. 네. 예술 작품이죠. 그게 저의 하나의 문장이었는데, 근데 그것도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을 증언한다고 볼 수 있겠죠. 삼촌은 씨발 새끼니까. 근데 그 이후에 어떤 가족과 친구와 이웃에 대해서 내가 본 것을 증언하는 방식으로 계속 쓰기 시작해서 사실 지금도 그걸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골랐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이거 보내주셨을 때 이스라 작가님 글이 떠올랐어요. 그런 글들을 쓰시고 이웃에 대한 혹은 어머니에 대한 가족에 대한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글을 쓰시고 그들이 거기에 있었다는 사실, 그들에 대한 사랑이 거기 있었다는 걸 글이 증언해 주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공감이 많이 가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속지 않는 자들이 방황한다도 그 세월호의 고통이 거기 있었다라는 걸 증언하기 위해서 감히 그런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걸 누군가 기록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책을 썼던 건데, 근데 저는 이것에 100% 공감하면서 글쓰기라는 것이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증언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다른 방식으로 느낌이 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글을 쓸 때 누군가에 대해서 써본 적은 없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가족에 대해서 쓴 적도 없고 누군가에 대해서 쓴 적도 없지만 이 글 딱 읽었을 때는 신영철 선생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몰락의 에티카를 쓰셨던 문학 평론가이신 신영철 선생. 근데 신영철 선생의 그 글들을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데 왜 이 글을 보고 그 신영철 선생의 책이 떠올랐는가 하면 프롤로그 때문이에요. 서문에 신영철 선생이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이 책을 바쳐요. 근데 사실은 그 책 안에는 신영철 선생이 사랑하는 가족 얘기는 없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쓴 책 안에는 제 가족의 이야기가 등장하지는 않지만 그것을 헌사하죠. 근데 그게 굉장히 아름답다고 느껴졌어요. 몰락의 에티카는 아마 어머니에게 바치는 책이었다고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게 저한테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내가 당신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지는 않지만 이 글을 쓰는 이 시간은 당신 옆에 내가 있었다. 내가 글을 쓰고 아침 일찍 연구실에 와서 문을 열고 들어와서 하루 종일 그 안에 앉아서 그 모니터를 바라보면서 1시간 1시간 보내는 이 시간이 혼자 있는 시간이 아니다. 그리고 글을 쓰고 나면 내 옆에 있었던 그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책이 쓰여지는 동안 내가 있었던 걸 증언해 주기도 하고 또는 내가 글을 씀으로써 그 시간을 내가 그 사람들과 함께 있었다라는 걸 증언해 준다라는 의미에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글은 저에게 이 문장은 울림이 있는 글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3번째로 골랐습니다. 저도 다른 작가들 책에 헌사를 굉장히 유심히 보는데요. 너무 부러워서, 그러니까 전 제가 헌사를 써본 적은 있는데 누가 저를 위해 헌사를 해줄 일은 진짜 별로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전 사실 헌사를 받는 것이 꿈입니다. 그 가족이 작가여야만 하는데
혹은 그러니까요. 남편이나 아내가. 저희 집에서 또 나올 것 같진 않거든요. 아, 네, 장담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는 좀 은밀해요. 비밀입니다. 세 번째는 바르트가 이렇게 썼어요. 글쓰기는 은밀함을 필요로 합니다. 이거 해석의 여지가 굉장히 많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밀이 필요하세요? 글 쓰는데. 네, 이것은 약간 뒤쪽에 있는 그 책에 대해 미리 예고하는 것은 큰 위험이 따르는 일이라는 문장이랑도 연결되는데요. 저는 그 쓰고 있는 글, 그리고 앞으로 쓰고 싶은 글에 대해서 작가가 말하는 것은,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는 것은 약간 천기누설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에서 작가의 스타일이 두 개로 나뉜 것 같은데, 다른 사람에게 미리 뭘 쓸지 다 말해야만 그걸 잘 쓸 수 있는 작가가 있는가 하면, 말해버리면 절대로 못 쓰는 종류의 작가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명백히 후자인 것 같은데, 선생님은 어떠세요? 저는 떠벌이 쪽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제가 좀 알고 있잖아요, 소설의 내용을. 제가 약간 그 담배 끊는 사람들이 담배 끊는다고 막 떠벌리고 다녀야 눈치 보면서 결국은 끊게 될 수 있는 그런 논리가 있잖아요. 저는 약간 그쪽이에요. 근데 그 해밍웨이가 한 말 중에 가장 하고 싶은 말이 말 말고 글이 되게 하는 게 중요하다. 왜냐면 그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 자체를 동력으로 써서 쓰는 게 글이기 때문에 사실 말하고 나면 조금 맥이 빠지지 않나요? 말하고 나면 자극이 되죠. 저는 맥이 빠진다기보다 저는 약간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제가 연구실에서 안 나온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실제로 정말 안 나와요. 상수동에 제 연구실이 있어요. 거기 있는데 정말 정말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왜냐하면 작가가 거기서 나올 일이 없잖아요. 글 쓰면 그 안에서 하는 거니까. 근데 왜 안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덧붙여야 될 것 같은데, 연구실에 네. 스쿼트 기계가 있으시잖아요. 거기 운동도 거기서 다 하고, 제가 운동을 좋아하기는 하는데 거기서 운동을 다 하니까, 거기서 모든 게 다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출근, 퇴근 딱 거기서. 근데 사실은 회사원들도 회사 밖으로 나가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거기는 상사가 있는데 그러는 거고, 선생님은 상사도 없는데. 상사는 그런 거죠. 제가 떠벌려서 그걸 들은 사람들. 저 사람이 책 쓸 거라는 걸 이미 알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혹은 출판사 사장님, 계약서에 이미 사인한 그 출판사 사장님. 근데 심지어는 저는 박사 논문도 그렇게 썼어요. 떠벌리고 다녀. 3년 안에 난 쓰겠다. 근데 3년 안에 쓰는 게 좀 힘든 일이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근데 3년 안에 썼죠. 왜냐하면 체면 때문에. 엄청나게 노력을 했어. 근데 항상 그런 식이었어요. 항상 그렇게 나는 뭐 한다. 강의에서도 뭘 하겠다. 이 미리 말하고 그 다음 강의 만들고 책도 그렇게 하고 항상 그런 식이었죠. 근데 당연한 것 같기도 한 게 기다려주는 사람 없이 어떻게 저희가 씁니까? 그게 맞습니다. 정확히 그거 같아요.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러니까 저는 저번에도 한번 그런 이야기 드린 것 같은데, 글을 쓸 때 어떻게 쓰세요? 저는 글을 쓸 때 누구한테 말하듯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한 사람의 독자만 생각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요즘 해요. 네. 혼자 있지만 가장 최상위 버전의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독자를 생각해야 훌륭한 걸 쓰실 수 있다는 그렇죠. 생각. 그러니까 저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듣고 있다라는 가정 아래서 이야기하듯이 쓰는 게 저한테는 가장 편해요. 물론 다른 스타일들도 있겠지만 그 대표적인 게 사실은 고독의 매뉴얼이었어요. 그거 쓸 때는 정말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글을 썼는데, 그게 사실은 독자의 영역인 거죠. 독자들이 내 이야기를 들어줄 거야. 그게 많지는 않다 해도 그 독자들이 상상 속에서 이미지화되기 위해서는 제가 떠벌려야겠죠. 제가 글을 쓰겠다라고 그런 구조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저만의 글쓰기 테크닉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들어줄 사람을 가정해 놓고 그 사람한테 미리 말하는 거예요. 특히 편집자한테. 이런 제가 편집자하고 수다 떠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편집자에게 저 이런 책을 쓸 거예요 라고 미리 말을 하고 기다리게 만들죠. 그리고 글을 쓰는 걸 좋아해요. 저도 편집자하고 쓰였던 걸 정말 좋아하는데요. 저희 같은 직군의 사람은 사실 편집자 없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고독의 매뉴얼 쓰실 때도 독자도 중요하셨겠지만 그보다 더 앞선 진짜 제1 독자는 편집자이셨을 그렇죠. 거잖아요. 사실 그 편집자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네. 너무 잘 쓰고 싶잖아요.
저도 모든 글이 그 편집자한테 일단 잘 보여야지 하면서 쓴 것 같고, 그 편집자들을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그 오늘 작은 천기누설을 하자면 전 다음 드라마를 편집자들에 대한 드라마를 쓰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정확히는 그 작가가 원고를 완성한 다음에 일하는 사람들이 편집자, 마케터, 그리고 인쇄소 사람들, 뭐 출판사의 여러 직종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한 드라마를 너무너무 쓰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게 저의 두 번째 드라마가 될 거라고 오늘은 떠보려고 합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저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 다음 것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그는 자기 일에 대한 허영심의 노예가 아니라 반복의 노예입니다. 반복의 노예님 대답해 주세요. 네. 제가 반복 전문가거든요. 이스라 작가님하고 예전에 이야기 나눌 때도 이 반복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조금 이론적인 얘기를 또 끌고 올게요. 왜냐면 제가 정신분석에 대한 근거를 통해서 글을 쓰고 있기 때문에 반복은 반복 충동을 말해요. 반복 충동. 그리고 우리가 다 사실 반복하고 있는 삶을 산다고 생각해요. 정신분석에서는. 여러분들이 다 반복적인 행동을 하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반복이잖아요. 저녁에 자는 것도 반복이고 식사 때 밥을 먹는 것도 반복이고 사랑하는 사람한테 사랑한다라고 얼굴만 보면 이야기하는 것도 반복이고 싫어하는 사람한테는 얼굴 찌푸리는 것도 반복이에요. 이런 반복은 사실은 우리가 만들어낸 건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성장해 왔기 때문에 반복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는 그런 반복을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타성에 의해서 떠밀리듯이 반복되는 것이 싫었어요. 굉장히 거부감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어렸을 때 그런 반복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질문했을 때 저는 그런 답을 찾았어요. 반사회적인 인간이 되자. 왜냐하면 사회 속에서 뭐가 반복이 되니까 반사회적인 인간이 되자. 탈사회적인 인간이 되는 건 어떤 삶일까? 그래서 예술가가 된 거예요. 예술가들은 왠지 이미지가 사회 바깥으로 나아가서 탈사회적인 삶을 사는 것 같았다는 거죠. 그래서 20대 때는 탈사회적으로 살았어요, 정말. 막 미대 다니면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자유로운 영혼처럼 사는 그런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사회적인 반복은 안 하고 탈사회적인 삶을 사는데 매일매일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좀 지치기 시작하죠. 그래서 답을 또 다시 찾기 시작했어요. 탈사회적인 사람이 되지만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건 뭘까? 그러면 나 자신만의 루틴을 만들어서 나 자신의 반복을 사회적인 반복이 아니라 새로움을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특별한 반복을 만들어내면 어떨까라고 생각해서 그때부터 굉장히 성실한 글 쓰는 작가가 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조금 전에 우스갯소리처럼 말씀을 드렸지만 연구실에서 안 나오는 사람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반복하기 위해서. 반복은 굉장히 무서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글 쓰는 희망을 갖고 계신 분들 혹은 이미 글을 쓰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젊은 작가분들이 글을 쓰고 싶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반복의 힘을 이용하면 누구나 저는 글 쓰는 작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죠. 반복하는 것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아침에 도서관에 혹은 연구실에 글 쓰는 곳에 출근하는 것, 그리고 정시에 퇴근하는 것, 이것만 반복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시간 동안 아무것도 쓰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텅 빈 채로 이 세상의 반복이 멈춰지는 반복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으면 글은 써진다고 생각해요. 이미 여러분 작가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회적인 반복을 하고 있지 않으니까. 아무튼 반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는 뭔가를 반복하는 사람들인데, 그게 글을 안 써도 하게 되는 삶의, 그러니까 생활의 관성이 가진 그냥 하게 되는 그 반복 말고, 그 내가 만들어서 들어간, 내가 창조한 그 반복 속에 들어가려는 게 굉장히 되게 저항이잖아요, 되게. 그렇죠. 근데 글을 안 쓰고 있어도 정말 그게 좋은 반복인지는 계속 생각을 하게 돼요. 정말일까요? 그러니까 글을 안 쓰고 딴 걸 하지 말아야죠. 그럴 거면. 물론이죠. 딴 걸 하지.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글이 안 써지더라도 그냥 가만히 모니터 앞에 앉아 있는 게 이미 좋은 반복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아무것도 안 하게 되지는 않아요, 여러분. 뭐라도 쓰게 됩니다. 근데 그게 의미 있는 글이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생각하기엔. 그러니까 오히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더 힘들다라는 거 알게 되죠. 근데 어쨌든 사회적인 생각,
혹은 고정관념과 같은 생각들이 반복되는 걸 멈추고 저항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는 갖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지금 이렇게 갑자기 충고하는 모드로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러셨어요? 주의해야겠네요. 네, 이제 꼰대 모드로 들어가 버렸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반복하라 혹은 반복을 반복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 근데 그 다음 문장이 충고에 대한 글이에요. 바르트가 충고를 듣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제가 읽어드릴까요? 네. 자, 이 문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작가에게 주는 충고의 본질적 형태는 결과적으로 실기가 아니라 쓰기의 의지 자체와 관련됩니다. 되게 긴 문장인데 다 읽지 않고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작가가, 그러니까 바르트가 혹은 플로베르 같은, 카프카 같은, 릴케 같은 작가가 충고를 한다는 거예요. 글 쓰는 사람에게 혹은 글을 쓰려는 사람에게. 근데 어떤 충고를 해야 하느냐 하면 뭐 테크닉에 대해서, 실기에 대해서 말하는 건 의미가 없다라고 바르트는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써야 하나, 계속 써야 하나, 모두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자, 그건 재능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글을 쓰는 사람들이 저는 이런 멋진 글을 쓸 수 있는데 저 계속 글 쓰는 작가가 되어야 할까요? 라는 그런 질문을 할 때 아주 위대한 작가들은 그 재능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당신이 재능이 있건 없건 그건 당신이 작가가 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럼 뭐가 문제냐? 정말 글쓰기 진심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생존의 문제라고 글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글 안 쓰면 나는 정말 죽을 것 같아. 나는 그건 약간 정신병이잖아요. 근데 그 정도 정신병의 수준에 도달한 사람만이 끝까지 글을 쓰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정신병이 걸려 계십니까? 저는 아직 아닌 것 같아요. 글을 쓰다가 죽을 것 같은 적은 있어도 쓰지 않아서 죽을 것 같은 적은 아직 없는데 그 이유는 쓰지 않을 시기가 없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청소년기 때부터 계속 쓰고 데뷔도 일찍 해서 일을 계속했잖아요. 그래서 안 쓰는 괴로움, 안 쓰는 허망감을 느낄 기회가 없었거든요. 선생님은 알고 계시나요? 그게 어떤지? 그런 이야기 우리가 나눈 적이 있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선 제 나이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뭐 나이 많다고 글을 잘 쓰는 건 결코 아닌데, 근데 글쓰기의 고통은 조금 알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52세예요. 52세인데 30대부터 글을 쓰기 시작했죠. 그때는 논문 쓰기 시작한 거고 첫 책을 쓴 거는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 한 10년 좀 안 됐어요. 2014년에 첫 책이 나왔고 그 뒤로 정말 미친 듯이 썼습니다. 그때 이후로 8권을 썼는데 10년 안에 8권을 썼는데 근데 미친 듯이 쓸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좀 즐기고 싶다. 그러니까 즐긴다는 게 즐기면서 쓰고 싶다 하면서 좀 느슨해진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글이 잘 안 써지기 시작했죠. 근데 그때 느꼈어요. 아, 이게 이러다 우울증 걸리겠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글을 쓰는 기쁨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 일단 글을 쓰는 기쁨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사람이 됐을 때는 그걸 빼앗기는 경험은 참을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세상에 다른 많은 기쁨들이 있잖아요. 근데 글을 쓰다 보면 그런 기쁨들이 상당히 허망하다라는 오만한 생각 안으로 들어가서 나오지 못해요. 그러니까 글 쓰는 게 최고다라는 그러니까 일종의 정신병이죠. 그러니까 그런 정신병 안으로 한번 들어가면 글 쓰는 거 외에 가치 있는 게 없다라는 더 큰 정신병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그 병 안에 머물러 있고 싶어져요. 그리고 그 병에 걸려서 보통은 늙어 죽게 돼요. 보통 그게 작가의 삶이에요. 자, 그런데 근데 그 병에 걸리지 않아도 누구나 늙어 죽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꼭 글 쓸 필요는 없어요. 글을 쓰는 인생을 살 필요는 없는데 왜냐하면 글 쓴다는 건 글 쓰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픽진한 인생처럼 보이거든요. 사실 비교하면 뭐 영화를 만든다든지 혹은 뭐 미술 작업을 한다든지
이럴 때는 굉장히 활동적이고 사회하고 관계를 맺게 되는데 글을 쓴다는 건 사실은 조금 전에 그 연필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면서 글이 얼마나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작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이야기했지만 또한 굉장히 폐쇄되는 작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같은 경우에는 글을 쓴다는 건 굉장히 나를 닫는 행위이고 이기적이 되는 행위인데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좀 여담이지만 이수라 작가님은 글쓰기가 사회 속에 들어가고 사회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스스로 편집자가 되시거나 아니면 인터뷰어가 되시거나 혹은 가까운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들의 삶을 작업 안으로 가지고 들어온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글쓰기가 너무 많이 고독해지지는 않는 그런 작업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잠깐 이야기가 빗나가긴 했는데요. 근데 중요한 지점이 온 것 같아요. 그 말씀 들으면서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됐는데, 그 제가 오늘 선생님을 만나기 전에 마감을 하다가 왔어요. 마감을 하는데 옆에 엄마가 부엌에서 막 분리수거함을 뒤지시면서 이거 버리는 거야? 이거 뭐 캔이야? 막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꾸. 근데 그 질문이 한 10번 정도 이어졌을 때, 나 지금 되게 집중해야 되거든, 엄마? 이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게 엄마한테 맨날 하는 일이에요. 엄마는 저한테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노트북 앞에 사람이 있으면 말을 걸어도 되는 상태가 있잖아요. 그게 막 활동적이어 보이진 않잖아요. 근데 되게 굉장히 열심히 뭘 하고 있는 거지만. 근데 엄마가 그렇게 말을 할 때,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되게 닫고 싶단 말이에요. 나한테 지금 내가 집중하는 정보 말고 다른 정보가 들어오지 않게 차단하게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엄마 말을 저는 안 듣는다는 얘기죠. 근데 사실 저는 듣는 걸로 유명하거든요. 저는 좋은 인터뷰어로 좀 유명한데 집에서 엄마 말을 별로 안 듣는다는 진실을 지금 이 자리에서 알게 되었어요. 선생님 말을 듣다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 잘 들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정보를 차단하기 위해서 되게 큰 투쟁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글쓰기가 정신병이라니까요. 글을 쓴다는 게 그래요. 사실은 누군가 이야기를 듣거나 세상을 알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건 명확한 것 같아요.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 먹었는지를 알고 싶어서 타인의 글을 읽고 사실은 쓰는 행위 앞에서 읽는 행위가 있어야만 하잖아요. 남들은 어떻게 글을 쓸까? 근데 정작 그렇게 글을 쓰다 보면 상당히 고독 속에 고립 속에 갇혀버리는 그런 현상도 일어난다는 거죠. 일종의 뭐랄까요? 정신병이죠. 어떤 종류의 정신병인데 사실 저 같은 사람은 이 세상도 어떤 종류의 정신병을 앓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의 정신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또 다른 병의 선택이지 않나.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그러니까 어느 쪽도 사실은 우월한 쪽은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내가 선택한 정신병이면 그렇죠. 역시 좋잖아요. 그렇죠. 혹은 스스로가 병이 있다라는 거 알고 있는 건 그것만으로는 우월하다고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 주제는 시련이에요. 시련. 이거 정말 가슴에 와닿는 시련이에요. 읽어주시겠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구체적, 실천적 시련은 조금씩 이루어지는 글쓰기의 전진입니다. 선택된 대상을 쓰는 것, 그로부터 글쓰기 작업에 따라 자신의 삶을 정리할 필요성, 그리고 이와 같은 목표 달성을 위해 수많은 외적이고 정신적인 장애물들을 극복할 필요성이 나옵니다. 이것은 시간의 시련입니다. 참을성이 필요하죠. 방금 했던 이야기가 또 이어지네요. 네. 선생님이 친구가 별로 없다는 사실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친구 없습니다. 네, 목표 달성을 위해 수많은 외적이고 정신적인 장애물들을 극복한 결과 친구가 별로 없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 사람들과 어울려서 뭘 하는 그런 시간을 제한하니까 글 쓴다는 것은 사실 친구를 잃어버리는 행동이죠. 친구를 섭섭하게 만드는 행동이죠. 그런데 그것 전에 저는 여기에 꽂혔어요. 이 시련이 글쓰기가 전진하는 속도와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느리다는 거죠. 글쓰기라는 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림도 그려봤고 미술 작업도 해봤는데
미술 작업도 사실은 대작을 하거나 그러면 굉장히 느린 속도로 진행이 되지만 글쓰기만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책은 이 소설 말고 세미나 17의 강에서인데 그 지금 3년째 쓰고 있거든요. 글 쓰는 작업은 굉장히 느립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근데 그것에 대해서 각각 다 대처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시련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시련을 어떻게 참고 견디니까 처음에는 제가 글을 굉장히 빨리 썼어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힘들어서 무리를 해서라도 엄청난 속도로 글을 쓰고는 했고, 예를 들면 고독의 매뉴얼 같은 책은 한 3달 안에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썼는데 이유는 이 시련이 너무 힘들어서. 그러니까 느리게 쓴다라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런 선택을 했었는데 지금은 받아들였어요. 느린 걸 즐기자. 느림 안에서 무언가 나만의 속도감을 갖고 살아가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까지 이제는 힘들지는 않는데, 근데 이렇게 책의 속도에 제 삶을 맞추니까 사회의 속도, 이 세상의 속도와는 점점 더 멀어지더라고. 친구들의 속도, 내가 알던 지인들의 삶의 속도와 내 삶의 패턴의 속도가 달라지니까 더 어울리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제가 강의할 때는 말빨리하기고 되게 유명하지만, 그래요. 저 유튜브 제 강의 한번 찾아보세요. 정말 저 사람 작두 탔나 싶을 정도로 말을 빨리 하는 사람인데, 근데 사람들 만나면 말이 되게 느려져요. 그건 좀 희한한 것 같아요. 그게 제 글의 속도하고 어떤 템포가 맞춰지는 걸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점점 세상과 어긋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얘기에 이어서 바로 다음 문장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이런 시간을 성취하려면 거절의 기술이 되게 중요하지 않나요? 저는 되게 직설적으로 말을 하는 편인데 특히 20대 중후반까지는 같이 놀았지만 이제는 자주 같이 놀지 않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근데 원래 친구들이랑 이렇게 뭐 가까워졌다가 멀어졌다가 하는 거지만 이를테면 5년 내내 여름 휴가를 같이 갔던 친구들 그룹이 있어요. 갈 때마다 너무 좋았고 올해도 가면 좋을 거예요. 근데 저만 혼자 안 간다고 했어요. 근데 여름 휴가 기간 동안 마감이 있는 건 딱히 아니거든요. 제가 너무 집에 있고 싶어서 미안한데 나 너무 집에 있고 싶어서 못 가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중 한 명이 너무 서운해하는 거예요. 왜냐면 걔한테는 이제 집에 있고 싶다는 열망이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여름휴가를 같이 안 갈 정도로 그게 절실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런 걸 다 가다 보면 글을 쓸 수가 없고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이 있어야 마감이라는 걸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용받는 것을 어느 정도 감수하고 그냥 그렇게 지내는 것 같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곁에 남아있는 친구들과 계속 친구를 하는 것 같다는 느낌?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만나는 빈도가 줄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게 친구들한테 하는 거절이고요. 업무상 만나는 분들에게도 거절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그리고 빨리 하는 편인데요. 왜냐면 거절은 빨리 하지 않으면 나의 대타를 구할 시간이 없어지기 때문에 거절 메일일수록 24시간 안에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확실하게 말해요. 기획이 나와 맞지 않아서 안 한다? 혹은 돈이 적어서 못 하겠다? 뭐 바빠서 못 하겠다? 이런 거를 확실하게 말하는 편입니다. 사실 원고 마감보다 훨씬 더 많이 쓰는 텍스트가 이 거절 메일 답장인 것 같아요. 다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질문을 좀 받으면서 오늘 강연의 마지막 부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 이야기는 뭐냐면 강연이에요, 강연. 이거는 이슬아 작가님이 흥미로워하실지 혹은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서 골라봤어요. 읽어드릴게요. 내 생각에 강의는 독특한 산물입니다. 강의는 완전한 글쓰기도 아니고 완전한 화원 행위도 아닙니다. 강의는 잠재적인 대화가 특정 짓는 특수한 산물입니다. 자, 이게 왜 저에게 특수하냐면, 특별한 문장인가 하면, 저는 강의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강의하는 걸 좋아하고, 제 인생에 강의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고, 이론을 공부해서 혼자 안다기보다는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로 발화하는 거, 화원행위라고 여기 적어놨는데, 그걸 굉장히 중요한 실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작가분들 중에는 이렇게 강연을 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 저는 이렇게 많은 분들과 만나는 유일한 기회는 강연의 장소, 오늘과 같은 이런 기회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사실은 이슬아 작가님도 강연을 많이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작가분들보다 젊거나 혹은 나이가 있거나 다른 작가분들보다 강연과 어떤 미디어에 자신을 노출시켰던 기회들이 꽤나 많은 분이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에겐 굉장히 중요한 것이긴 한데 궁금해서 이 문장을 골라봤어요. 언젠가 선생님이 강연자라는 직업은 정말 특별한 직업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강연자가 무대에 올라가면 1시간 내지 2시간 동안 아주 소중한 침묵을 선사받는다고 이야기하신 적이 있어요. 그 이후로 저는 강연자로 설 때마다 그 시간이 되고 제가 무대에 올라와서 인사를 드리고 모두가 조용히 하는 그 순간이 되게 항상 인상적으로 그걸 실감하게 돼요. 내가 나보다 혹은 나만큼 유구한 역사를 가진 사람들이 다 여기 있을 텐데 한두 시간 동안 말을 안 하고 내 얘기를 듣는다는 것에 대해서 역시 엄청나게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동시에 강연을 하고 나면 집에 가고 싶어요. 뭔가 저는 글쓰기를 훨씬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강연을 좀 정리를 해보고 싶은데, 그리고 여러분들 질문 듣고 싶은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한 38명 정도 와 계신 것 같아요. 38명의 사람이 침묵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자크라강이라고 하는 정신분석가가 강연하는 와중에 했던 말이기도 해요. 그리고 그 제자인 자칼랑 밀레가 했던 말이기도 한데, 우선 먼저 강연이라는 건 우리의 목소리가 여러분들에게 던져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던져지려면 이 공간이 비워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비워져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이 가득 차서 협심해서 함께 공백을 만들어줘야 돼요. 거기에 말이 던져지는 거죠. 근데 사실은 똑같은 논리가 글을 쓸 때도 작용을 한다고 생각해요. 글 쓰는 사람이 독자를 생각한다는 건 독자의 귀 기울임을 생각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큰 자극을 줘요. 저는 제가 이 지구가 멸망해서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글을 쓸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전혀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독자들이 나를 위해서 주목하는 그 응시, 그 귀 기울임, 이 침묵이 글 쓰는 사람한테 굉장히 중요한데, 강연이 멋진 이유는 그걸 1시간 혹은 2시간 안에 굉장히 집약적으로 경험해 주는 것 같아서 전 굉장히 강연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남들 앞에 서는 걸 잘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강연이라는 것이 주는 그 매혹에 빠져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글쓰기가 아직 받지 않은 응시를 미리 상상해서 그 상상할 수 있는 능력으로 끌어와서 하는 거라면 강연은 그 응시를 직접 만나면서 그렇죠. 얘기할 수 있으니까 역시 짜릿한데, 저는 질의응답 시간을 정말 좋아해요. 여기 오신 분들 뭐 하시는 분들일까? 그리고 무슨 생각하면서 들으셨을까? 이 얘기에서 저분들 안에 피어나는 질문이 있다면 무엇일까? 그래서 그걸 듣는 시간을 훨씬 좋아하는데 마침 그 시간이 와서 반갑네요. 네. 질문이 있으시면 손을 들고 마이크를 받아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내일은 좀 다시 통일될 것 같다. 다시 뭔가 채워넣어야겠다. 이런 느낌이 든 적이 있었는데 그리고 맞아요. 첫 번째 질문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떠세요? 대답을 적절하게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 연재하셨더니 너무 고생하셨어요. 선생님이 메일 쓴다고 선생님의 메일 쓰기가 가능했던 이유는 제 생각에 선생님도 메일 쓰는 걸 매일 보여준다면 못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혼자서 메일 쓰는 것과 연재를 계속하는 건 아예 다른 일인 것 같고요. 그래서 연재를 쉬시는 건 정말 중요하게 필요한 일인 것 같아서 많이 푹 쉬셨으면 좋겠고, 그 와중에도 혼자 계속 한 줄이라도 메일 쓰는 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안 쓰면 소멸되는 것에 대한 문장이 아까 있었는데, 사실 계속 사람들한테 보여주면서 쓰는 사람의 소진이라는 것도 힘들기 때문에
잘 쉬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떠세요? 네, 그 말씀 중에 이제 똑같은 글을 어떤 반복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고 어떤 변화에 대한 욕망도 갖고 계시다라는 그런 취지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그러니까 글 쓰는 사람한테는 정말 변화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쓰다 보면 정말 똑같은 내용들이 반복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방법을 취하는가 하면 저는 새로운 책을 읽어요. 그러니까 저는 전형적으로 이론을 공부해서 그 이론에서 뽑아져 나오는 개념들을 제 삶에 녹여서 새로운 글을 만들어내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좀 경이롭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무런 준비 없이 그러니까 정말 소설이나 문학 작품을 쓰듯이 그냥 문장과 대결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거기서 새로운 무언가가 나오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새로운 무언가를 써냈던 사람들이라 해도 몇 년간 그런 글을 쓰게 되면 사실은 똑같은 글이 반복된다는 느낌 때문에 뭐 여행을 떠나기도 하고 새로운 경험을 하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제 방식은 이렇습니다. 여행도 좋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거나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도 좋지만 저한테는 사실은 책의 세계가 이론의 세계가 하나의 새로운 영역들이에요. 하나의 새로운 바다, 새로운 대양, 대륙. 그래서 저는 새로운 책을 읽고 그 말투를 배우고 거기에서 개념들이 저에게 전달되어서 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경험을 좀 추구하는 스타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덧붙이자면 근데 작가는 잘 쉬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연재, 사실 이스라 작가님도 연재하면서 지금 오신 분인데 연재 저는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연재 아직 안 스크를 끝났어요. 조정에 실패했습니다. 그 연재 매일매일 무언가를 써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소진이거든요. 그 압박감 같은 거. 그래서 그게 끝나면 저는 최대한 즐길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글 쓰는 것은 어쨌든 기쁨이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작업을 하든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내건 글을 쓰는 게 행복하다, 기쁘다, 이건 보람찬 일이다라는 걸 우리가 너무 몰입하게 되면 잃어버릴 수도 있는데 근데 그러기에는 우리 인생이 너무 길어요. 그렇게 오래 지속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말씀 이어서 드리자면 제가 선생님과의 우정에서 제일 좋은 변화를 얻은 게 무엇이냐면 글쓰기가 쾌락이라는 사실을 선생님 때문에 다시 기억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글쓰기 때문에 늘 괴롭고 고단하니까 그리고 잘하고 싶은 마음에 매몰되니까 이 글쓰기가 아무도 안 시켰는데 쾌락적이어서 한다는 걸 되게 오랫동안 잊고 있었는데 잘 쉬어가면서 그리고 내가 새로워지는 걸 보면서 하면 진짜 이만한 쾌락이 없고 웬만한 삶의 다른 일들은 시시해서 할 수가 없게 되는 지경에 이르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쾌락적으로 쓰실 수 있게 몸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방향을 여쭤보시는 거라면 저는 계속해서 더 좋은 작가 되는 방향으로 살고 싶고 막 예를 들어 박완서 선생님이나 디라스나 뭐 박경리 이렇게 오래 살면서 작품을 많이 남긴 여자 작가들을 생각해 볼 때 막 70대가 전성기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나이 들수록 더 잘한다는 걸 스스로도 알고 남들도 아는 그런 작가가 되면 너무 축복일 것 같고 그러려면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는 것 같아요. 계속 쓸 글이 남아있었으면 좋겠고 근데 사실 그렇게 먼 미래는 잘 생각을 못하는 것 같고요. 조금 가까운 미래를 생각해보면 막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이 정말로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출산과 육아 같은 걸 상상을 해보면 출산과 육아를 겪으면서 어떻게 글을 쓸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떤 좋은 글을 쓸까? 그런 게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저는 맨날 집에서 일하고 집안에 저의 그 일하는 규칙이 다 있는데 이제 애기라는 존재가 나타나서 그걸 다 파괴할 거 아니에요. 그 존재로부터 어떻게 나의 서재와 나의 글쓰기 공간을 지킬 것인가? 그 정도의 미래는 생각하는데 그거보다 먼 미래는 잘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화이팅! 선생님. 저녁을 열심히 앞둔 분인데 그래서 이제 뭔가 사회로 나아갈 기회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게 정해지지 않고 근데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글 쓰는 사람들은 불안하죠. 글쓰기뿐만 아니고 어떤 고정된 뭐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닌 사람들의
삶은 특히 자기가 좋아하는 것 때문에 많은 걸 희생하면서 불안정한 삶을 사는 사람들. 근데 그 불안에 대해서는 저는 그건 없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자기 마인드 컨트롤 하죠. 자기 뭐 정신 승리를 하죠. 뭐 이게 얼마나 행복한데 뭐 글 쓰는 건 보람차다 뭐. 자, 근데 그런 것 같습니다. 욕망이 굉장히 강할 때는 이 책은 정말 써야 돼. 그럴 때는 좀 그 책을 쓰는 걸 즐길 수는 없었던 것 같긴 하지만 전혀 불안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작업을 할 때 좀 더 여유가 생기고 오히려 올해 그 책을 쓰지 않아도 그냥 뭐 살만하다. 내년에 쓰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할 때는 훨씬 더 불안정하고 불안한 심리 상태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제가 어떤 정신병 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저한테는 실제로 그런 것이기도 하고 글을 쓴다는 것은 정말 이거 해야 돼라는 어떤 강박에 쌓여 있을 때 그때 글이 써지고 전혀 불안하지 않고 어떤 힘도 생기고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약간은 광신적인 상태 안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그게 그냥 왔는데 이제 50이 넘으니까 그게 잘 오지를 않아요. 근데 그걸 만들죠. 스스로. 만들어서 꼭 이걸 해야만 하고 이걸 욕망해야만 하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만들어내 놓고 조금 전에 우리 같이 이야기했던 그 떠벌리고 다니는 거, 이 책 쓴다. 사실 그런 것도 어떤 장치이거든요, 저에게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게 여러분들에게 농담처럼 드리는 말씀인 것 같기는 하지만 사실은 상당한 테크닉들이에요. 한 작가가 글을 쓰고 삶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테크닉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고하는 거, 책을 쓴다라는 예고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책을 쓴다고 예고해버리면 이제는 책을 쓸 수 있나 쓸 수 없나에 대한 불안만 있지 내가 작가가 되는 게 맞나 이런 불안에 대해서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뭔가 조화롭고 자신을 다스리고 이런 방식으로 불안을 밀어내고 작가가 된다라는 건 저에게는 없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약간 병적이긴 하지만 밀어붙인다든지 몰입한다든지 어떤 광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술과 장치들을 만들어낸다든지 저는 그런 방식으로 불안을 극복하는데 사실은 제가 불안을 느낄 나이는 아니죠. 근데 사실은 불안은 젊은 세대에게 더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작가님 어떠세요? 우선 저녁을 잘 즐기시면 좋겠고요. 뭔가를 하는 중에, 그러니까 어떤 일의 한복판에 있을 때는 불안을 느낄 겨를이 없는 것 같아요.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근데 사실 저도 뭔가를 계속 한복판에서 쓰고 있긴 하지만 제 불안은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어제 글을 보냈는데 오늘 아침에 아무런 리뷰도 없고 아무도 답장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 독자 중에. 그러면 어제 진짜 열심히 썼는데 그리고 괜찮은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진짜 후진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독자가 없다는 불안 혹은 독자가 있긴 있는데 내 글이 그들에게 어떤 것도 좋은 것을 주지 못했을 수 있다는 그런 불안이 저의 가장 흔한 불안인데 그냥 같이 데려가면서 하는 것 같고 어차피 일일비 하다가는 못하니까요. 근데 일을 하면서도 크고 작은 불안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편집자랑 막 조율이 잘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혹은 내 책의 추천사를 누가 써주기로 했는데 그 소설인으로부터 답장이 안 오고 뭐 인쇄소 일정이 어떻게 되고 근데 이런 구체적인 불안 속으로 들어가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작가가 될까 말까 고민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일이 뭔지 못 찾아서 느끼는 불안보다 하고 싶은 일들 속에서 겪는 불안이 훨씬 좋다는 생각합니다. 사실 선생님이나 저나 둘 다 작가가 되고 싶다고 빨리 생각한 편이라서 그 뭐가 되고 싶은지에 대한 방황을 별로 안 한 것 같아요. 언제 그런 마음 갖게 되셨죠? 저는 그 어렸을 때부터 작가 되고 싶었어요. 기억이 그러니까 유치원 때 일기 쓸 때부터 그냥 되고 싶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도 그랬잖아요. 네, 그렇죠. 저는 다른 삶의 가능성 자체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불안도 상대적으로 덜 느꼈죠. 선택의 여지가 많으면 그때 오히려 더 불안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저처럼 그렇게 뭐 아예 그렇게 어린 나이에 한 선택의 장소로 몰빵하지 않고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만나면 참 이렇게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게 글 안 써도 좋은 인생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갈등은 충분히 제가 이해할 수 있는 갈등인데 저로서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갈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가는 안 돼도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돼도 좋지만. 안녕하세요. 저는 아직은 저녁 10일 남으신 분이 말씀하신 거랑 약간 질문이 거리 조금 비슷한데요. 저는 여행 에세이를 준비하고 있는 직장인인데 중학생 때부터 이렇게 잠깐 아니, 저는 할 건 없고, 저 사실 여행 에세이를 진짜 안 읽어서, 에세이도 안 팔리는데 여행 에세이로 가신다는 게 조금 걱정이 돼. 그래서 직장에 다녔어요. 저는 글쓰기가 그러니까 전업 작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어차피 글쓰기는 생계를 따로 하면서 하는 게 글쓰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돈 안 벌어도 할 것이라서 그냥 하는 거고, 지금은 전업 작가인 상태지만, 이거는 제가 평생 따놓은 어떤 직장 같은 게 아니라, 지금 운이 좋아서 유지되고 있는 상태지, 뭐 한 2년 뒤면 전업 작가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다른 일을 뭘 할 수 있는지를 한쪽에선 염두에 두고 있는 편이에요. 일간이슬을 하면서도 계속 쓰리잡 했고요. 지금도 글쓰기 아닌 일로 돈을 열심히 버는데, 그 작가가 그러니까 작가가 생계가 될 거라는 생각은 잘 하지 않고, 아이들한테도 절대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일간이슬 같은 방식이 좋은 방법이기는 하죠. 그래서 혹시나 체력이 되신다면 그것을 그러니까 제 방식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다니시던 직장을 잘 다니시면서 쓰고 싶은 글을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 작가의 인생을 몰빵하겠다고 생각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즐거운 일도 많으니까요. 근데 가장 잘하는 일이 글쓰기였으면 좋겠다고는 늘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화이팅! 저는 좀 의견이 달라요. 몰빵하셔도 돼요. 몰빵하셔도 돼요. 그래서 사람의 인생 하나를 망칠 수도 있는 말이긴 한데, 근데 그렇잖아요. 예전과는 좀 달라졌다고 생각해요. 예전과는. 예전엔 정말 작가는 어떤 저주받은 이미지, 그러니까 성공하던가 아니면 밥을 굶던가 아니면 회사 다니면서 누가 일본의 어떤 작가는 한가한 회사 다니면서 사무실에서 몰래 소설을 써서 출간하는, 그리고 그렇게 해봤자 책 한 권으로 많은 돈을 벌 수가 없는, 그러니까 사실 책을 팔아서 돈을 벌어서 먹고 사는 사람은 정말 드물죠. 책을 팔아서. 서른 잔치는 끝났다, 그 시를 쓴 시인 있잖아요. 그 시인 되게 유명한 시인 분이시잖아요. 굉장히 많은 시집을 팔았지만 그분도 최저임금 근로장려금을 받았다고 하는 일화가 있을 정도로 책 자체로는 돈을 벌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정말 그걸 하고 싶다면 사실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작가이기도 하지만 분석가이기도 하고 또 강의자이기도 하지만 저는 유튜브 채널을 하고 있어요. 유튜브 채널을 하는 이유는 한 작가가 자신의 글을 예전에는 대형 출판사에 보내서 거기서 광고를 해줘야만 그 책을 판매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있었다면, 지금은 본인이 그렇게 대형 출판사와 계약을 하지 않아도 어떤 자신을 알릴 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북토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 글 쓰는 사람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생계를 이어갈 방법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은 훨씬 저보다 젊으신 분들이니까 그런 세계에 대해서 흔히 말하는 요즘에 메타버스의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세계에 대해서 더 익숙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일단 한번 해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회사에 한 발 담그고 있으면 내 책에다 대고 사랑한다고 말하기가 되게 목소리가 크게 안 나와요. 목소리가 크게 안 나오는 거죠. 근데 모든 걸 다 내가 접어놓고 이것밖에 내 앞에 없다고 생각할 때에는 없는 목소리도 나온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약간 좀 배수진을 친다라는 느낌이긴 하지만 그렇게 해보시고 한 5년 해보시고 안 되면 다시 회사로 돌아가시던가 그렇게 무책임한 말을. 아니에요. 근데 가보지 않으면 저는 알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좀 무책임하죠. 아니, 근데 이 말씀도 맞아요. 그 장강명 작가가 오랫동안 그 회사 기자 생활 하시다가 소설가로 전업작가로 전향했을 때 그 10개월을 딱 정해놓고 10개월 동안 이제 성공 못하면 다시 돌아간다고 했대요. 근데 다행히 10개월 안에 잘 성공하셔서 작가로 살고 계시지만 사실 진짜 책의 운명이라는 거 너무 알다가도 모르겠는 게 정말 좋은 책인데 1세밖에 못 찍는 책들도 많은가 하면 이런 쓰레기가 왜 24세를 찍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책도 많아서 그러니까 내가 꼭 좋은 작품을 썼다는 게 그게 대중적으로 잘 팔렸냐는 정말 상관이 없다는 생각도 들고 신이 도우셔야 할 일인 것 같다. 신이 도우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다음 네. 맨 뒤에 제일 먼저 들어주셨습니다. 실패한 경험, 제일 뼈아픈 실패는 쓰다가 놓아버린 글들이죠. 그런 것들 굉장히 많아요. 그런 글을 쓰다가 못 쓰게 되면 정말 몸이 아픕니다.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그걸 쓰려고 했던 그 시간들이 다 그냥 정말 쓰레기통에 던져지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글을 쓰다가 실패했을 때 그리고 강의도 사실은 저에겐 중요한 것이니까 강의도 제가 사실은 모니터링을 해요. 강의를 한 다음에 항상 이렇게 영상으로 찍어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어떻게 강의했는지를 보는데 강의가 잘 안 된 날들이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기분이 안 좋죠. 근데 우리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문장 하나하나에 혹은 강의 하나하나에 강연 한 문장 한 문장, 한 시간 한 시간에 연연하면 사실 그렇게 일희일비하게 되면 삶이 너무나 피곤해진다라는 걸 나이가 들면서 좀 느끼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뭐 실패한 경험, 뭐 부서진 경험이 있느냐, 혹은 지금 우리가 굉장히 잘하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좀 그렇게 잘하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냥 우리가 엉성하게 흘러가는 사실은 어쨌든 대화가 많이 된 상태이니까 좀 편하게 이해하고 있을 뿐이고 만약에 어떤 다른 방송이었다면 그래서 전혀 제가 알지 못하는 게스트하고 이렇게 뭔가 맞춰야 했다면 정말 잘 못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쓰다만 글의 실패도 당연히 쓰라리시겠지만 사실 그건 진짜 쪽팔린 실패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 자신에게 실망한 거겠지만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우스꽝스러워지고 붕괴되는 경험은 아니잖아요. 근데 사실 강연하다가 그런 적 있으실 것도 같은데 저의 경우는 그 군부대에서 한번 강연을 했다가 400명의 군인 앞에서 강연을 했는데 제 책을 읽으신 분이 그중에 딱 2명 계셨거든요. 근데 제가 1시간 동안 진짜 열변을 토하면서 강연을 했는데 그 남자 중학생보다 조금 더 힘들었어요. 강연을 하면서 죄송하지만 조금만 조용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 얘기를 계속하면서 강연을 했는데 그게 그 노래랑 같이 하기로 한 강연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군부대라는 걸 모르고 친구 장교가 와서 강연을 하고 노래를 부르라고 해서 그걸 다 그냥 수락했거든요. 근데 군대에 가면 그 병영 도서관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그 노란 장판에 이렇게 그냥 책장 몇 개 있는 건데 거기에 이제 양말 신고 들어가서 이제 제가 작곡한 노래를 부르는 거죠. 그날이 진짜 오랫동안 악몽으로 남아있어요. 원래는 그 군대 근처에 있는 여자 고등학교에 댄스팀이 가기로 했다가 취소가 돼서 제가 간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얼마나 실망이 컸겠어요. 원래 댄스팀 봐야 되는데 웬 작가가 와서 계속 글쓰기 얘기하니까. 그리고 노래도 뭐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지 않고. 근데 그게 오랫동안 저를 창피한 기억으로 따라다니게 했는데 그 글로 써서 되게 재밌는 글로 써서 글과 함께 회복했던 적이 한 번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맨 뒤에도 마이크 주시죠. 왜 소설을 쓰고 싶은가? 사실 첫사랑이니까
어렸을 때는 소설만 읽었어요. 문학 작품만 읽었고, 어렸을 때 읽었던, 특히 중학교 때 읽었던, 여러분도 다 아시는 데미안 같은 헤르만 헤세를 정말 좋아해서 헤르만 헤세의 모든 소설 다 읽고, 나도 이런 걸 써야지. 뭐 도스토옙스키 소설 읽고, 나도 이런 거 써야지. 그리고 해밍웨이 읽으면서 분명히 나는 열대지방 가서 아침에는 타자기로 글 쓰고 오후에는 서핑한다. 뭐 인생의 목표를 그렇게 잡고 살아온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미대에 가게 되고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철학과에 가게 되고 그 다음에 박사 논문을 쓰는데 정신분석에 대한 논문을 쓰게 되고 그러니까 인생이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가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그러면서도 항상 생각했어요. 소설을 쓰고 싶다. 소설을 쓰고 싶다. 근데 소설이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못 쓰고 있다가 소설을 쓰기 시작했는데 거기 나오는 주인공의 조금 전에 댓글로 누가 또 질문해 주셨어요. 작가님들은 자신들이 쓰는 소설의 주인공을 사랑하냐 이런 댓글에 질문이 있었던 것 같은데 답변을 이렇게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질문하신 분에게도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말인 것 같은데 제 소설 속의 주인공 이름이 백상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게 픽션인 것에서 조금 넘어와서 넌픽션의 영역에서 머물면서 무언가 이야기를 끌고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소설을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답변은 첫사랑이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쓰고 있는 소설도 주인공이 슬하거든요. 저희가 좀 비슷하게 징그러운 느낌이 나는 것 같고, 사랑하고 미워하는 주인공들이 저희가 쓰고 있는 대상이고, 질문 주신 이현아 작가님은 최근에 정말 좋은 책을 내신 분이에요. 여름의 피부라는 책인데, 너무 아름다워서, 이 책을 읽고 산문을 쓰고 싶은 의지가 약간 사라졌어요, 저는. 여름의 피부 너무 아름다운 미술 에세이, 그림 에세이, 산문집이니까 꼭 읽어주시면 좋겠고요. 선생님도 분명히 좋아하실 거예요. 여름의 피부요. 흘려듣지 마시고 꼭 기억하세요. 저는 왜 소설 쓰고 싶냐면, 에세이에서 못하는 나쁜 목소리들을 쓸 수 있어서 소설을 쓰고 싶어요. 에세이에서도 여러 가지 마음을 말해볼 수 있지만, 어쨌든 화자가 이스라엘 이상 제 인간성이 사회성을 지키는 선 안에서만 발화할 수 있어서, 사실 제 안에 있는 정말 너무 못된 이죽거리는 어떤 대사들을 에세이로는 쓸 수가 없는데, 소설에서는 여러 인물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음침한 부분이나 되게 못되고 우스꽝스러운 생각들을 좀 더 자유롭게 쓸 수 있어서 소설을 쓰고 싶었고요. 그런 점에서 이 시대에 작가가 차지하는 위치가 좀 흥미롭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어떤 작가가 글을 쓰면 독자들이 그 작가를 만나고 싶어 하잖아요. 북토크도 잘 열리고요. 근데 작가를 만나고 싶은 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옛날에 살아보지 못해서 모르겠지만 정말 어떤 작가가 글을 너무 잘 쓴다면 좀 만나기 싫어야 되는 것 같거든요. 와, 진짜 글은 너무 좋다. 근데 평소에 진짜 어떻게 살길래 이런 마음까지 다 아는 걸까? 만나면 너무 피곤할 것 같다. 그러니까 사실은 친구로서는 쓰레기야.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소설 속 주인공을 누가 만나고 싶어요. 소설 속 주인공은 거기에 두고 싶지. 그러니까 만나기 싫을 정도로 잘 쓰는 작가가 되는 것이 약간 작가의 최고봉이 아닐까 요즘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제 밥줄이 끊기겠죠? 그래서 제가 안전한 선에서 글을 써온 것 같은데, 소설로 들어간다면 안전하지 않은 문장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쓰고 싶었습니다. 선생님도 소설 잘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에도 질문 한 2분만 더 받고 마치면 어떨까요? 네. 만약에 에세이스트로서 그래가지고 작가로서 진로로서 우선 에세이스트로서의 저의 장점을 좋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근데 그게 소설을 쓸 때 발목을 잡는다고 저는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양지 바른 사람이라고 느껴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작가들은 음지 바른 작가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가지지 못한 어떤 음지에서의 축축하고 아주 섬세한 것들을 써내는 작가들을 저는 무척 좋아하는데, 저의 문장은 어떤 관성이 있냐면 웬만하면 인물들이 다 회복해요.
회복하고 갈등도 잘 그렇게 심각하게 안 가져 들어가고 서로 되게 따뜻하게 이렇게 마무리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 문체로는 저는 시트콤이 가장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고요. 그 한국 문학의 끝판왕 같은 소설, 그러니까 그래서 문단지에서 막 상을 받을 것 같은 소설을 제가 추구하는 것은 조금 덜 어울린다고 느껴서 대중적인 시트콤 판권을 파는 게 저한테 어울리는 것 같다고 느끼면서 그 방향을 그렇게 수정하고 있고요. 에세이랑 칼럼을 쓸 때는 저에게 가장 익숙한 문체인 에세이로서의 문장, 그리고 따뜻하지만 단호한 문장들 아주 편안하게 활용하면서 쓰는 것 같습니다. 소설은 조금 더 불편하고요. 잘 해보겠습니다. 대답해 주시죠. 저는 그 질문을 주목하고 싶은데 얼마나 자신을 드러내느냐 글 안에서 그러니까 제가 써왔던 그 이론서에서는 저를 드러낼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사실 그게 소설을 쓸 때에는 제가 주인공의 이름 백상현이라고 했잖아요. 저하고 직업도 똑같고 하는 일도 똑같고 말투도 똑같아요. 왜냐면 제가 말하고 있으니까. 얼마만큼 자신을 드러내느냐의 문제이기보다는 사실은 내가 드러낼 수 있는 게 어디까지인가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를 드러내는 건 큰 문제가 아니에요. 뭐 제가 엄청난 범죄자도 아니고 뭐 무시무시한 과거를 숨기고 있는 사람도 아니니까. 근데 글을 쓰면서 제가 저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기 때문에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정신분석에서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는 있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게 기본 전제예요. 근데 글을 쓸 때는 본인에게 집중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본인의 목소리에 집중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내가 모르던 말투가 나오게 되면 내가 모르던 행동을 글 속에서 내가 하게 되면 저는 저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알게 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소설은 정말 넌픽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픽션이라고는 하지만 그 픽션이라는 알리바이 때문에 굉장히 많은 걸 드러낼 수 있는 걸 허가해 주는 그런 장르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굉장히 위협적이고 굉장히 다른 글쓰기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걸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소설은 좀 특별한 것 같습니다. 소설 제목 알려주시면 안 돼요? 소설 제목이요. 오늘 이 문장 안에 있어요. 그래요? 네. 두 번째 문장이 제 소설 제목이에요. 비슷한 거예요? 네. 새로운 인생. 새로운 인생이에요? 네. 소설 제목? 네. 걸작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제목. 그렇죠. 백상현의 새로운 인생 잊지 말아주세요. 내년에 매대에 있을 수 있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네, 맨 마지막 질문 받아주세요. 네. 질문과 관련해서 잠깐 질문하면 처음 문장으로 보면 그 쓰기에 대한 열망이 좀 많이 식더라고요. 우선 일기에 앞에서 쓰려는 마음이 식는 사람을 생각하면 전 마음이 되게 좋아요. 저도 그렇게 안 쓰고 읽고만 싶을 때가 있고, 저희 선생님, 글쓰기 선생님이 어디니 항상 했던 말이 글 쓸 필요 없다고 그냥 우아한 독자로 살아가는 것도 너무 좋은 삶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우아한 독자들이 세상에 많을수록 훨씬 더 좋은 세상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치만 왜 어떤 사람들은 읽기만 하지 않고 쓰게 되느냐를 생각해보면 나에게 재주가 있다는 것을 계속 어쩔 수 없이 인지하게 되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능이라고 말하면 너무 거창하지만 내가 좋은 것을 읽고 어떠한 사건을 겪을 때 글쓰기가 나랑 무관하지 않은 것 같다고 혹은 내가 이걸 하는 게 나한테 왠지 좋을 것 같다고 은연중에 느껴진다면 그게 재주가 나를 부르는 소리인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소리를 따라가다 보면 작가가 돼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그 소리를 얼마나 선명하게 듣느냐에 따라 작가가 돼도 좋고 안 돼도 좋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이야기랑 이어서 그 주변 작가분들 이야기 물어보셨는데 제 친구 중에 작가가 됐는데 매일매일 작가가 된 게 너무 싫다고 말하는 친구가 있어요. 정말 그래서 그럴 거면 작가 하지 말라고 그냥 다른 일 하라고 말하면 지금까지 해본 일 중에 그나마 아웃풋이 나온 게 이거라서 계속 해야겠대요. 근데 그 친구는 작가가 되었지만 글 쓰는 게 너무 싫고 너무 괴로워서 매일매일 얼마나 글 쓰기 싫은지를 얘기해요. 그 힘을 아껴서 쓰면 정말 좋을 텐데. 네,
근데 양다솔 이 얘기를 자기 글에 쓰기도 해서 사실 비밀은 아니에요. 근데 그 양다솔 작가가 하루는 저희 집에 놀러 왔는데 제가 양다솔 맞춤형 마감 그걸 세팅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양다솔이 쓰려는 얘기는 되게 많은데 자꾸 그걸 떠드니까 이불을 일단 다물게 한 다음에 책상에 앉히고 시간을 정해놓고 쓰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쓰거든요. 그 사람들 사이에 둘러싸인 채로 고독을 느끼는 종류의 작가가 있는 것 같은데 정말 혼자 있을 때 말고 사람들이 시끌벅적한 와중에 혼자서 일이 되게 잘 되는 종류의 작가 있잖아요. 양다솔의 경우 그렇게 케어하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두 번째, 그러니까 작가로 망했을 두 번째 직업은 작가들을 마감하게 하는 어떤 공간을 운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감을 안 하면 안 나가면 못 나가게 하고 그 시간 내에 잘 구슬려서 한 편의 글을 완성하게 하는 어떤 컨설팅 같은 걸 또 다른 직업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 직업이 도서관 사서이시라고 하셨는데 소설가들이 좋아하는 직업이죠. 소설은 제가 이 이야기 드리면서 그게 답변이 될 수 있는지 아니면 사실은 이스라 작가님 벌써 좋은 답변을 다 주셔서 충분히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바르트 우리 오늘의 주제이잖아요. 사실은 이 소설의 준비라는 강연을 했던 이 바르트가 어떻게 글을 쓰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면서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바르트가 시골집이 있대요. 시골집이 있고 시골집에는 작은 서재가 있대요. 거기 가서 글을 써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이 글 쓰는 것도 사실 이 사람이 글을 읽어보면 어떻게 쓸지 감이 와요. 이 사람이 강연하는 강의록을 굉장히 꼼꼼히 쓰는 사람이거든요. 이 강의록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강의록을 쓰는구나, 어떻게 자신의 철학을 만들어내는가라는 감이 와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냥 그 서재, 자기가 좋아하는 작은 서재, 아주 어렸을 때부터 꽂혀 있었던 그 책들, 그 수백 권의, 수천 권의 책들에 이렇게 조용히 가만히 둘러싸여서 그냥 손이 가는 데를 하나 집어서 봐요. 책을 빼서 봐요. 거기에서 가슴을 건드리는, 가슴을 울리는 문장이 있으면 그 문장을 바라보다가 그 다음 문장을 써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 아름다운 문장을 딱 찾으면 우연히 찾는 거죠. 막 뭔가를 통독해서 찾는 게 아니라 그냥 도서관에 앉아 있듯이 그냥 문득 한 권을 꺼내 들어서 거기 한 문장을 보고 그 문장이 정말 아름다우면 그 다음 이야기를 써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좋은 문장을 보는 것은 말씀하신 것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글을 쓸 욕망을 던져버리게 만드는 것이기보다는 이 다음 문장을, 화답하는 문장을 쓰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도록 만드는 게 굉장히 이 사람에겐 좋은 문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르트는 그런 방식으로 글을 쓰고 그런 방식으로 철학을 해서 되게 파편적입니다. 근데 그 파편이 굉장히 아름답죠. 그러니까 뭔가 통일되고 그런 것보다는 파편적인 것에 반짝임을 잡아서 이야기를 만들고 강연을 만들고 글을 쓰는 그런 방식의 작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도서관 사서라는 직업은 그런 보석 같은 문장들에 둘러싸여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사실은 오늘 강연을 기획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준비한 텍스트가 그냥 뭐 다 읽고 나서 정리해서 제일 좋은 거 이런 걸 뽑은 문장들이 아니고 정말 그날 아침에 딱 폈던 그 문장이거든요. 아무 계획도 없이 눈에 들어오는 하나의 문장을 골라서 그 다음 이야기를 해보자라는 기획이었던 것이니까 뭐 이런 이야기로 질문하신 분의 질문에 답변이 되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이런 아저씨 작가의 초대에 응해주신 젊은 유망한 글쓰기의 실천을 보여주시고 있는 이스라 작가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스라 작가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 늦은 시간까지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한 이야기가 여러분들이 글 쓰는 욕망에 자극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오늘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